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성과 포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걸음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초저출산 사회,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작된 이 심각한 인구 감소는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지역의 위기를 넘어서서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미래와 맞닥뜨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RIS, 그러니까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인데요. 이 RIS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시행 3년 차 RIS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또 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3년간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 더 나아질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방안으로서의 RIS에 대해서 함께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는 특별한 토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빛내주실 6분의 패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IS 지역 혁신 플랫폼을 대표할 6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RIS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지역 소멸 문제를 다방면으로 짚어주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장수 원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학교육 전문가 두 분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대표 충남대 이진숙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광주 전남 지역 대표 동신대 이주희 총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RIS 사업의 중추이시죠. 기업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충북기업을 대표하는 셀젠텍 김회율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울산 경남 지역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NHN 아카데미 김상훈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 지역의 대표 기업입니다. 더존 비지온 플랫폼 사업본부의 송호철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특별한 걸음 해주신 6분과 지금부터 80분간 열띤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궁금하시죠?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서의 RIS입니다. 앞으로 그 현장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심각한 인구 감소로 시작되는 지역의 위기, 특히 지역 소멸의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일까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인자한 모습의 할머니께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금광마을이었던 일본 오이타현 미야하라. 이분께서는 이 마을에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주민 87세 니시 야스코 씨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주민이 한 명도 남지 않아서 소멸된 마을이 무려 164군데고요. 곧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마을은 3,622군데라고 합니다. 선진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 광고는요, 단돈 1유로의 빈집을 파는 광고입니다. 유럽에서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유로 주택 프로젝트를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1유로, 1파운드라고 하면은
공짜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마냥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 우리도 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지역 위기, 지역 소멸 위기는 이제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는 문제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좀 실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도권 주민들까지 과연 그러실까? 내 문제가 아니다, 조금 체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이걸 함께 풀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님.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지역 소멸의 문제,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의 문제고 전국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일 겁니다. 지역 위기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함을 느끼는데, 특히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본이나 유럽에서 얘기됐지만 사실 일본에서 상당히 깊게 얘기됐습니다. 그 때문에 또 한국에 이게 언제 그 얘기가 나올까 상당히 먼 얘기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지수로서 그 나라의 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65세 인구가 분모고 20세에서 39세 여성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한국 경우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게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00년에는 우리 경우에 소멸 위험 그리고 상당히 고위험 지역이 2000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지금 우측으로 보면은 화면에서 이게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네요. 상당히 이제 우측에 가보면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세종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가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은 한국의 5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50% 정도가 위험 수준에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전체 20% 수준이 고위험 수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오늘 주제로 하는 인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학령 인구 자체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빠지니까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저기에서 화면에서 보듯이 수도권은 그래도 이게 속도가 많이 늦은 상태고, 지방은 특히 그 군으로 들어가 버리면 위기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국적인 상황이면서 이른바 초원에 있는 지역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저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듯이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역이 위기에 빠지면 지역에서 수요가 줄고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지방에서는 영양 부족, 실조가 나타나고 수도권에서는 비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지역도 결국 지방 소멸로 인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어젠다로서 격상시켜야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다 양쪽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그 핵심 역량, 지역의 경쟁력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역 인재일 텐데, 당장 학령 인구부터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역시 대학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040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그 학생 수가
28만 명인데요. 네. 2021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 수치는 41%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약 아. 20만 명이 네. 지금 현재는 48만 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41%의 학생 자원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훨씬 더 심각해서요. 네. 작년에 15,000명 정도의 미충원 인원이 이미 발생했거든요. 네. 그 중에 94%가 다 비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무척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충남대학교 제가 이제 근무하는 대학인데 충남대학교는 국가 거점공립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뭐 예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도 심각합니다. 아. 예를 들자면 저희의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 3년간 99.7%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하죠. 양호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네. 바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약 7% 존재하고요. 네. 또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심각해요. 음. 작년 경우에 약 9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숫자는 해마다 약 1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추세로면. 네. 그러니까 저희 대학도 남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한 거고요. 네.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또 그 학생 수 감소는 학교 재정하고 관련되잖아요.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그래서 대학의 본연의 기능인 교육 기능, 연구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모든 지방 대학들은 아주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무척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대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이제 대학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활기 넘치는 대학가 생각하시면 이 대학생들이 또 학령 인구가 빠져나갔을 때 지역 경제에는 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국립거점대학은 그래도 네. 한 3년 정도의 신입생 충원율이 그래도 좋은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2019년까지는 신입생 충원율이 한 100% 가까이 됐었습니다만 네. 2020년부터 인구가 이제 급감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저희도 신입생 충원율이 90%대 초중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서 이 학생들이 있지 않아서 이제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2000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일예로 서남대학이 있었던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요. 인구가 10만인 도시가 그 서남대학교가 폐교하면서 한 8만 정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의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네. 또 그 한중대가 있었던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만이었던 곳이 한 9만 명 정도로 감소를 해서 12% 정도의 어떤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거는 청년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 인구를 보고 있었던 지역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떠나기 때문에 네. 그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대학생 한 명이 유발하는 경제 효과라고 하는 거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1만 명 규모의 대학이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월 1,000억 정도의 100억 정도의 손실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한국은행의 강릉 지부에서 이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지역에 대학 하나가 소멸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비와 어떤 지출을 근거로 해서 그 경제 효과를 분석했더니 연간 1,000억, 많게는 1,100억 정도의 손실을 일으킬 거다. 마찬가지로 울산 지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대한데요. 지역 인구가 이렇게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 그 지역 대학 입장에서 그렇죠. 어떤 산업적인 어떤 특화라든지 어떤 보완 시책에 대한 추진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는
지역 대학이 인구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의 실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인구댐이라는 단어도 조금 굉장히 서글픈데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지역의 우수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수도권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고민스러운데 왜 이렇게 인재들이 자꾸 유출되고 있는 건지 그 문제를 저희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주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네. 지역 대학의 학생들의 잔류 비율을 좀 잔류 비율. 드릴게요. 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지난 3년간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잔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38%였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국공립대학으로만 한정하면 29%의 학생들이 지역에 잔류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를 설명하자면 네. 그 요즘 청년들은 서울 접근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그렇죠. 곳을 무척 선호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놀 곳, 먹을 곳, 쉴 곳 이런 그 재미 요소가 풍부한 곳 그런 데가 삶의 즐거움.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여러 그 다양한 그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대도시 또 그 주변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곳일수록 또 이제 취업 기회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또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역이 심각한 것은 이런 이제 청년 유출로 인해서 네.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네. 또 사회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또다시 청년 그 이탈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요즘 지역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현황을 한꺼번에 끊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뒤에서 이렇게 토론해야 될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은 전방위적인 또 이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의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젊은이들 또 이제 대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기업에서 정말 내가 좋아할 만한 일자리, 마땅한 기업이 없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역으로 이동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계신 대표적인 기업인데 우리 송호철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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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 2011년도에 그 서울에서 있다가 뭐 다른 지역 거점을 제외하고는 다 본사를 춘천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사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이제 모든 산업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인식이 있었지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 투자 중에 하나로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서울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어떤 지역의 지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화되어 있는 지반 위에 또는 그 낮은 온도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을 시킬 수 있는 프리쿨링이 가능한 이런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춘천에 그것도 이제 강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 본사를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이제 더존 비존 전체 직원은 한 1,680명 정도 되는데 그 시점에 진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사실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가 뭐 출퇴근 버스를 각 지역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이탈을 기존의 직원들이 네, 이탈을 맞습니다. 했다. 지역으로 옮기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 센터랑 본사를 이전하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막상 옮겨놓으니까 막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한동안 되게 고생을 하면서 그 지역 인재를 꽤 많이 이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뭐 전체 직원 중에 춘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00명이 춘천 거주, 아직 300명은 서울로 출퇴근 저희 셔틀을 운영하니까 네.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로 이렇게 이제 좀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도 이게 비즈니스 환경이 계속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 지역에서 그런 인재를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좋아,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경력자를 뽑을 수 없으니까 한번 지역 대학이랑 협력해서 그런 신입 사원들을 많이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뭔가를 해보자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직원들이 사실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오지만 네. 그래도 이 기업에서 하는 것들을 배우고 하는 데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한 2, 3년 경력을 쌓고 나면 다시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는 뭐 교육해가지고 막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뭐 사관학교가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재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되겠어서 저희도 또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 또 R&D 센터를 부산이랑 서울에 저희 거점을 또 크게 만들어서 네. 한 300명씩을 그쪽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저희가 시도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간 사례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 RIS 사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저희가 필요한 인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은 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3년 3, 4년 사이에 이제 큰 거대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자본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나 투자를 많이 받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빨리 뭔가를 이제 현실화시키고 이익을 내야 되니까 신입 사원들을 공채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기업들에 있는 경험 있는 이런 직원들을 그냥 이렇게 경력직으로 뭐 연봉을 훨씬 많이 주면서 이렇게 끌어간 겁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인력들에 대한 채용을 점점 그거를 뺏기는 거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인재 밀도, 그러니까 뭐 탤런트 앤서티라고 하는 그 인재 밀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개발자들은 사실 개발자나 기획자는 이런 IT에 있는 이런 인력들은 사실 좀 훌륭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해서 자꾸 그런 밀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RIS와 지자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이신데 실제로는 인력 충원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인력을 양성을 시켜도 다시 서울로 옮기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참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린 보통 지역에 이제 기업이 들어서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말 그만큼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서 이제 공급 내지는 인재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부족하다. 뭐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재를 채용하는데 이렇게 뭐가 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총장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지역에서 기업은 이렇게 원하고 인력 수급은 안 되고 이러한 미스매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보기 이전에 일단 그 구조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역의 기업 자체가 굉장히 적고 이제 물론 저렇게 모범 그 IT 기업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아까 밀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런 한 기업만 와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일단 기업 자체가 적고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체 국토의 12.1%가 이제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전체 인구가 50.3%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청년층은 55%가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영역에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나눠서 가게 되는 거고 또 매출 기준으로 보면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대 기업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양질의 취업처 이런 게 다 수도권에 이제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게 지금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방 대학들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자율 경쟁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 그 상생하는 어떤 특성화 전략에 더 포커싱을 해서 그 인재를 육성해 가야 되는데, 사실 지역 대학들은 우선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의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시켰었고, 네. 또 혁신도시 조성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광주 전남에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한전, 그다음에 한전 KPS, KDN, 그다음에 전력거래소, 이러한 큰 거대 공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기업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혁신도시 시즌2가 사실 진행이 안 되어서 사실 천여 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는 한 556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오긴 했어요, 숫자적으로는. 숫자로. 그렇지만 그 중에 대기업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중견 기업이 그 중에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제 중소기업인데, 그것도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개는 어떤 물류 창고가 와 있다든지, 어떤 AS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센터가 와 있다든지, 그러니까 유지 보수 인력만 남아 있다든지, 뭐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들어왔고 기업이 더 많이 유치될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별로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에서 학생들이 키워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한번 잡아주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중견기업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머물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공기업이 이제 지역에 내려오면서 지역 인재들을 한 30% 정도를 이제 채용을 하기로 했지만, 네.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내려왔던 공기업 역시도 기존의 직원들이 많이 떠나고 지역 인재들로 너무 거기가 많은 수가 포진되는 거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그 30% 인재 충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서, 사실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 또 기업의 현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공급이 되고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의 어떤 그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인력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얼마 전에도 사실 지난 7월자였죠. 최근 정부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워서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뭐 이런 실정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 또 의문들은 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업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혜율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방 인원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이전으로 누구보다 저희는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는 원래 광주 전남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전을 거쳐서 지금 오송 바이오혁신센터에 있는데요.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인원의 채용 문제를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장님 앞에 말씀하셨듯이 서울하고 근접성, 그것이 채용하고 많은 직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는 또 바이오 산업 분야에 어떻게 보면 NH처럼 굉장히 선도를 하고 있는 산업 쪽에 속하고 인기 있는 업종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희 또한 인원이 부족해서 매번 서울 쪽에 경기 쪽으로 이동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영의 생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급은 그 13,000명 정도가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수도권에 배정되고 지방 인력들은 계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방 기업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재교육하는 기간, 저희도 인원을 뽑으면 약 19개월 정도를 학생을 기업인으로 성장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 또한 한 6천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 한 4년, 5년 차에 전문 연구원이 되면 이 시기가 되면 서울 지역으로
연봉 9,001억 정도에 이전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다시 인원을 뽑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게 실제 지방의 현실입니다. 근데 모든 인력을 모든 산업이 서울에서 할 수 없듯이 이 지방 인력의 붕괴와 지방 기업의 붕괴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 업계에도 우리가 반도체나 조선처럼 선두그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기반하고 있는 다음 차세대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중소기업에서 유니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 되려면 현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그리고 지방대학과 기업과 관이 합쳐서 지역 인재 유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진짜 업종을 막론하고 지금 모든 지금 업체들 기업들에서 어쨌든 지역에도 특히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재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네. 업종의 관여, 뭐 셀젠텍 같은 업종도 우리도 바이오 업종이지만은 반도체도 부분 마찬가지지만은 지방 업체들의 인력 수급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네. 인력의 인구의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부분보다 정책적이나 지방 소멸, 지방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모든 정책들이 경기나 서울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네. 단지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실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계신 NHK 아카데미는 실제 인재를 기르고 계시니까 양성을 하고 계시니까 인력 수급이 조금 수월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희 NHN 아카데미는 죄송합니다. NHN은 계열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NHN 아카데미가 경남에 캠퍼스 오픈한 이유는 네. 경남 지방 정부하고 조금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NHN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경남 김해에 지사를 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사를 내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지사를 내면서 이 경남 김해 지방 정부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클라우드에 관련된 사업을 허가하고 사업에 협력을 하면서 대신에 아카데미 NHN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교육을 시켜서 NHN 지사에 취업을 시키는 아주 그런 제가 볼 때 모범사례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한 연도별로 한 30명 정도를 NHN 지사에 취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마치면은 어디에 취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NHN에 취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NHN은 그래도 꽤 아주 매력적인 직장이기 때문에요. 네. NHN 얼마나 다닐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후에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현재 실력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회사 이름 얘기해봐. 그러면 다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NHN에서 취업해가지고 한 5년쯤 실력을 쌓아서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가 지방에서 양성을 해서 지방에서 취업을 시켜도 결국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AWS나 아마존 다 구글에 있으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생태계가 지방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은 저희는 다 경남권에 있는 학생들 주로 뽑았고 수도권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수도권의 경남에 있는 부산이나 경남 출신 학생들은 그쪽에 취업을 하고 싶어해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 외로. 네, 네. 그런데 앞으로 미래나 또는 현실적인 상황 그런 것도 빌어봤을 때 특히 IT 기업은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에 95%가 모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NHN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5년 후에 빠져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대책이 없으면. 그럼 저희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 지방을 뽑아가 계속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의 인력들을 저희는 뽑아가지고 서울 보내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에서 학생들을 잡아넣을 수 있는 아주 생태계가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에서는 학생 뽑기도 힘들고요. 네. 인재도 없고 그리고 학생 이직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은 지방에서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도 네.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도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생태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후에는 뭐 구글이나 더 큰 회사로 이제 이직을 꿈꾸잖아요. 근데 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잡을 수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생태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 그 생태계라는 게 네. 그 의외로 학생들이 네. 놀거리라든가 연봉에 그렇게 크게 내하지 않습니다. 네. 저만 해도 저도 부산 출신이고요. 네. 서울에 와서 한 17년 되었는데 저는 이태원이나 대학내 어딘지 몰라요. 안 가봤거든요. 네. 이번에 주로 직장 마치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뭐 그렇게 딱히 제가 지금 보면 MZ 세대들이 노는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생태계라는 게 그런 뭐 놀거리 먹거리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지금 아마존 AWS가 아주 클라우드 쪽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인데 아마존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가 한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많이 네. 보면. 그래서 아마존이 서울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때문에 먹고 사는 파트너라고 부르는 회사들은 다 거의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해도 그 근처로 이직을 하게 되고 네. 네. 궁극적 목표는 아마존을 가도 역삼동으로 간다는 거죠. 아. 만약에 아마존이 대전에 있으면은 네. 대전으로 다 몰릴 거예요. 그런 식의 생태계 네.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볼수록 이제 지역의 위기, 지역 소멸의 위기를 위기가 일어난 원인도 그렇고 해결책도 그렇고 역시나 정말 아주 우수한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것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참 이거 떠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해결책을 저희가 좀 찾을 수 있을까 싶어요. 지역의 인재가 현실적으로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가 이게 통계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떠날까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지방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다소 기피한다가 49.2%로 가장 많았는데요. 매우 기피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기피하는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정확하게는 72.8%고요. 자, 다음은 지방기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 지원하지 않는다가 34.5%,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다까지 포함하면은 66.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족, 친구, 네트워크 부족이 가장 많았고요. 생활 인프라 열악, 그리고 주거와 생활비 부담 등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기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 기업들은 위기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먼저 지방 소멸에 대한 인식, 자, 상당히 체감한다가 60.2%로 많고요. 자, 지방 기업이 겪는 애로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 확보가 역시 50.5%, 자금 물류, 인프라 조달이 19.1%, 판로 개척이 14%, 기술 개발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 1위는요. 지역별 특화 산업의 육성, 2위는 대폭적인 조세 감면,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 지역 R&D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초광역 경제권 구축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별 특화 산업이 반드시 육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의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역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혹시 반론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뭐 나는 이런 점이 궁금하다. 여기 지금 기업 관계자도 나와 계시고요. 또 대학 총장님들도 계시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네, 주저하지 마시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네. 좋은 기회랑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지역을 떠나면은 지역 인재 유출에 장본인이 되는 부담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실무 교육도 중요한데 네. 대학에서는 취업 교육을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취업 교육.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각자 대학생들이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주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거든요. 이 대학들이 어떤 취업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우리 어떻게 총장님? 네. 네. 네, 제가 네. 지금 학생도 저희는 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도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여쭤봐도 네. 우리는 이론보다는 좀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 입장이 있고 또 기업에서도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산업체 요구에 맞춰서 학생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실무 교육을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게 이제 하는 건데 그 첫 번째로 이제 기업 실무자들한테 실무 교육을 직접 듣고 또 현장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점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한테 교육하고 현장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학점으로 네, 이어지는 네.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자기주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해서 이게 지역 기업에 이런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지역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취업 릴레이 특강을 듣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업의 전문가 취업 멘토링을 이제 해주는 거죠. 특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커 스페이스 오픈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의 그 기업과 교수와 학생이 한 셋이 돼서 강소기업 연구과제 공동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에 가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게 이제 학점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학생들이 그런 현장 경험을 했던 학생들은 같이 연구를 하고 그 기업에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됐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미해결된 어떤 애로 문제 같은 경우를 그 교수님들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그 애로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또 기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각자 하면 되는데 이걸 한 셋으로 맞춰서 이렇게 서로 요구를 조정하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이제는 사실 요구가 기업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이런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충남대 이진수 총장님께서 제가 이주희 총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네. 그 RIS 참여대학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유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 취업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아주 작은 전공 학위를 주는 제도를 그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기업 실제 실무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그 전공 역량을 기업이 요구하는 만큼 그 학점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3개 내지 5개 학점을 합쳐서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학위제를 만들어서 네. 그 물론 그거는 이제 현장 실무자들이랑 같이 네. 그 교육 과정을 짜고 과목을 선정해서 그것을 기업 수요에 맞게 그대로 제공하는 그런 그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이주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다 모아서 모듈형 학점제로 인정해주는 네. 그런 제도도 저희가 도입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현장 인턴십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인턴십을 하면서 기업에 가서 경험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거리감이 좁혀지고 또 학생들이 그 기업에 대한 매력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좀 취업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대학에서는 그를 위한 준비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혹시 또 다른 그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실까요?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서정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지방 거점 국립대에 재학 중인 만큼 지방, 대학,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아쉬운 점은 그게 저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기업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대학에서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등의 노력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기업에선 어떤 인재를 원하고 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가 매력적이지 않다. 네. 우리 다 함께 이제 공감하면서 해결할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기업에서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네, 어떤 복지를 제공하는지 실질적인 궁금증이거든요. 우리 김상훈 이사님께서. 예, 우선 죄송합니다. 예, 우선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하는 거는 저는 IT 업종에 있어가지고 네. 다른 업종은 제가 잘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IT 업종은 기반 기술을 요구하는 쪽으로 되게 변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IT 전문가가 알아야 될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분들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람의 위 위치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IT는 어제 있던 위하고 오늘 있던 위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고 네. 그러다 보면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소련에서 예전에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았을 때 미국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곧 이제 내 머리 위로 핵무기가 떨어질 것이다 난리가 났었는데 그 미국이 뭘 했냐 그러면은 수학교육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예, 뭐 유명한 얘기인데 미국이 뭐 결과가 좋다는 건 떠나서 미국이 앞으로 우리가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의 중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뭐 어쨌든 저희도 공학 쪽 계열이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 수학 쪽에 문제를 많이 내는데 네.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을 싫어합니다. 예. 수학이 되게 재밌는 내용이라 해야 되는데 수학을 싫어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기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업 측에서는 항상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간이나 허파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를 가르는 작업부터 배우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업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단 대학에서는 학문을 기본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스프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걸 가르치는데요. 그 학생들이 운영 체제를 모르고 자료 구조를 모르면 저희가 가르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 위가 어디 있고 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문제 배를 가르는 걸 배우듯이 그렇죠. 저희가 배를 가르는 걸 가르치기 전에 네. 그런 뭐 기반적인 지식부터 배우고 그리고 나가야지. 사실상 요소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빠르게 변하거든요. 지금은 자바라는 기술이 대세 기술인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바가 죽고 다른 기술을 뜬다 할 때 거기에 적용해서 롱런할 수 있는 거는 기반 지식에서 다르거든요. 저는 그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는 요즘에 모든 기업들이 제가 취업할 때하고 비교 안 되게 복지가 좋아요.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 예. 네. 예, 지금은 뭐 TV나 또는 뭐 다른 만화에서 나오듯이 괴롭히는 상사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상사가 괴롭히면 상사가 저보다 먼저 잘려요. 그래요? 간혹은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간혹은 모르겠으나 네네. 저희는 정말 없습니다. 네. NHN은 정말 괴롭히는 상사는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네. 복지도 뭐 휴가 또는 뭐 논다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휴가 본다고 눈치 보는 거 다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 NHN이 뭐가 좋아요? 학생들 물어보면 저희는 항상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판교 3대 맛집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저희 식당이 밥이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뭐 일단 그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복지에 관련되어서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뛰어나서 앞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게 회사에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예, 사실 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네. 저도 도전도 되게 복지가 좋은 걸로 알거든요. 아.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실력만 키우면 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의사의 그 예를 들어서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그 학문의 기본이라는 거 어떤 걸 갖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지금 얘기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 이 RIS 이 지역 혁신 사업,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방송을 하면서 이 산학연 협력, 뭐 산학연 클러스터, 산학연 공유 플랫폼 너무 주제로 사실은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친숙한 단어예요. 근데 RIS 지역 혁신 사업 이전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예, 저 우선 오늘 황수경 아나운서님을 옆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네. 이렇게 우울한 주제를 그동안에 다룬 적이 있었을까? 예, 열린 음악회 중심에 그런 프로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 어려움을 지금 여러 상황을 네, 보고 굉장히 계시죠. 공부하는 마음으로요. 예. 네, 책임감으로 함께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희망을 가지고 네, 네. 좀 밝은 얘기를 네. 이제 지금 뭐 자연스럽게 밝아지기보다는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그럼요. 그럼요. 밝게 만들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RIS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의의 사업, 산학협력이라든지 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사업들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20여 년 전에 지방대학 역량 강화 사업, 이른바 네. 누리 사업이라는 네, 게 있었습니다. 산학협력을 강조했고 그리고 대학 간의 협력 좀 소규모였습니다. 그 대학에 파트너를 하는 대학이 몇 개 대학 위주로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과는 개별 대학이 아니고 대학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이른바 RIS 사업은 폭과 범위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시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들 대부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예, 그런 데서 폭이 상당히 넓고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종, 충남, 대전, 충남처럼 초광역권으로 이렇게 형성해서 예전의 사업 범위보다 상당히 넓어졌다는 것. 그게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전보다는 우리의 자치에는 문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그 초중등 교육에서는 예산의 일부분을 투입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네. 대학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 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책무감을 가졌다는 것, 이 점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문제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보지만은 공유대학 프로그램, 아까 우리 충남대 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대학 프로그램은 이전 사업에서는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대학이 단순히 함께 한다는 걸 넘어서서 콘텐츠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대학 협력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RIS가 적어도 기존에 해왔던 정부의 많은 사업들과는 비교해서 양적이 아니고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체들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강도는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니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론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게 상당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의 주체들의 노력의 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핵심적인 주체가 또 대학이잖아요. 대학의 이제 공유 뭐 프로그램도 말씀을 하셨고 예전의 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학들은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대학은 가장 말씀하셨듯이 이 RIS 플랫폼에서 여러 의미가 있고 여러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거로 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대학이 혼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지역 기업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야 되고 같이 길러야 되고 또 지역 혁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고 또 앞에서 우리 유정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이제 지자체에도 입장이 이제 달라지고 본인들도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자체도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정주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준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지만 대학 혼자서 할 수 없다.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함께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아까 이진수 총장님께서도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학도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새로운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 보면은 사실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 전공을 좀 바꿔서 우리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도 그 과정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학위제도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이주희 총장님께서는 좀 새로운 어떤 준비 또 변화를 위해서 대학의 입장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IS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어떤 핵심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또 그거를 그 지역 대학들이 공유함으로써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그 자율권을 대학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도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건데요. 되게 대학은 학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4년 동안 그러니까 좋든 싫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묶어둘 수 있는 환경의 학생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싫으면 떠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대학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곧 앞서 이진숙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만들게 된 배경인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을 하고 있지만 이걸 배우면 조금 더 내 전공이 더 재밌을 것 같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서 같이 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창의 융합 지식이 필요한 이런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또 지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걸 학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가 학과가 성공하는지 안 성공하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또 학과를 폐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만들어서 그 디그리 과정을 빼고 넣고는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부터 내년 신입생부터는 전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혁신 사업의 경우에는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31개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5개의 대학이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개방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 운송기기 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 그다음에 기술 개발, 기업 지원 등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수도권 지역과 지역의 어떤 경쟁을 할 때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결국 선택, 집중, 공유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우리 대학이 하고 있는 한 일예를 좀 말씀드리면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 관, 연, 관
산학연관,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어떤 창업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 나주 지역의 창업 문화를 이제 확산시키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이제 공헌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가 에너지 공기업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메이커 문화 확산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대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이제 연계돼서 그 메이커 창업 동아리를 운영했고 한 2년 동안 6천여 명의 그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 이진숙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대학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지자체도 함께해야 되고 또 기업도 함께해야 할 그런 일인데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 김혜율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네, 함께하는 어떤 그런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까 뭐 죄송합니다. 아까 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 우리 바이오 업계는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시스템을 양산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학생들이 모든 걸 배우고 올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19개월 이상의 양성 과정도 거칠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 충북 오송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기업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기업을 좀 방문해서 기업 문화하고 기업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상호 토론하게 하고 중간에 다시 연구 과제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뭐 학교에 다시 아까 말한 대로 뭐 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실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앞전에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왜 그럼 다시 RIS 사업을 또 만들고 또 기업을 불러들이고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냐? 단순하게 지역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가 아니고 서울에 직장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기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 지방에 학생이 남게 하려면 네. 어떤 제도를 줄 것이냐? 우리 기업조차도 석박사 학위를 하게 되면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부를 하러 가는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역에 인재가 없냐? 학교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왜 다 서울로 가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기업을 홍보하는 자리가 필요하겠지만은 학교도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회사에서 바이오 같은 새로운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네. 다시 OJT를 다시 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 거점 대학인 충남대학교를 보내고 싶으면 학과가 없습니다. 또 석박사를 지원하려고 하면 입시 요강에 안 맞습니다. 충북대도 그렇고요. 하물며 우리하고 같이 기업 대력을 하고 있는 충북대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1, 2학년 보내주고 3학년 때 경험하게 해주지만 또 재교육대는 그런 입시 요강에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이 소리치고 있는 부분을 학교는 수용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학생은 현실적으로 학교를 가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업의 배려만 있어 학교에 갔을 때 그 논문이나 자기 연구 분야에 연계된 공부를 하고 싶을 텐데 학교는 획일적으로 다시 학위에 대한 수행, 시험, 반복적인 절차를 또 합니다. 그럼 그 인원들이 과연 또 회사 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시 학교로 가서 그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진짜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평생 공부하는 그 노동과학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이 와닿는 학교로 가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학교에서 학점 이수에 자기 직무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것들이 다시 또 기업으로 와서 기업에 필요한 일들을 들어주고 네.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RIS 사업 자체가 지역에 안착이 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이 되고 또한 기업들이 서울로 이전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이 꼭
필요한 인재 그리고 또 기업이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 커리큘럼부터도 기업체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이렇게 짜야 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한 산업별 네. 이제 뭐 저희 셀이나 바이오 인재 면역 세포 치료제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이면 실제 획일적인 교육보다 석박사 과정이라도 좀 더 기업이 원하는 유동적인 네. 교수하고 학생 수가 적지만은 지방 인재는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럼 예전처럼 네. 계속 그 많은 인원을 충원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기에는 네.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커리큘럼부터 이제 기업과 함께 협의한 그런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제 소화를 해내고 뭐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인재들이 이제 지역에 위치한 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이제 선순환 맞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사례가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적을 아까 네. 질문에도 있었지만 본인들이 지방에 있는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 기업도 모든 뭐 유연 근무제, 복지제도, 식당 다 운영합니다. 근데 왜 서울로 가냐? 네. 직원을 만나보면 본인들이 지방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문화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네. 그러면 지방에서 거주를 하려면 학교를 가면 네. 학교에서 내가 내 목요를 돌아가서 공부를 하겠다면 그런 제도적인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없이 지방에 남아라. 네. 지방에 근무해라. 그렇죠. 지방 혜택이 좋다. 과연 우리 오송에 있는 학생이 직원이 네. 충남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버스조차도 없어서 네. 자기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거점대학을 가고 싶은 건 사실인데 네. 그러면 그 세종을 거쳐 대전을 가는 네. 뭐 청주를 거쳐 대전을 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학교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소수의 인재지만 네.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학생이 불편함을 하나라도 제거할 수 있어야 지방에서 본인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역에만 남으라 그렇습니다. 붙잡을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 교육과정 개선에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걸림돌이 없어야 될 텐데 원장님. 네. 예, 우리가 지방에서 수도권 이전을 그 1차에 걸쳐서 했다, 2차에 걸쳐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경우 1차 유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다시 수도권으로 2차 유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단히 그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서 유출한 이유를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청객에서 두 학생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일자리 부분이거든요. 지역의 지역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괜찮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제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직업 선택 요소 상위. 저게 저희들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패널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2009년과 2020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두 년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물론 가장 높은 수치는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장이 그 지역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 예상대로 높은 임금 소득, 그다음에 고용 보장, 자기 발전 가능성 이렇게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소질과 적성의 부합이 좀 떨어지고 임금 부분은 뭐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고용 보장이 많이 올라갔죠. 고용 안정성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눈에 띄게 올라갔네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수치는 낮지만 여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배로.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큰 수치에서는 뭐 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약간의 그 내부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쨌든 조기에 적합한 일자리가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주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거기에 맞추어서 연계된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오고 네. 이렇게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 부분에 맞춰서 저기에서 일자리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문화. 지금 지방에는 강남 스타일이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서울은 강남 스타일 얘기를 하지만 네. 홍대 얘기를 하지만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청년들이 찾고 있는 문화적인 향유 조건이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교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수월성, 서울에 비하면은 훨씬 더 도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부분, 정주, 문화 이 세트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것은 대학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업과 같이 해야 되고 지자체와 같이 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뭐 각 나라마다 실정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거를 꼭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모범적인 사례니까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해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예. 뭐 스웨덴 말메데 사례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아헨 공대 사례 많이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그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따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제가 방문했고 실제 국내 모 방송국하고 같이 특집을 위해서 방문한 지역입니다. 지금 네. 요거 조금 계속 켜주십시오. 그 바르셀로나의 22 혁신지구의 모습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아, 네. 예, 우리 황수경 아나운서께서 근무하셨던 그 방송국과 같이 갔던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만. 예. 저기 바르셀로나 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원래 섬유 공장입니다. 섬유 단지를 기업체하고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일정의 땅을 받고 임대주택을 짓고 대학을 들어오게 하고 한 그런 곳인데 그 왼쪽에서 제가 첫날은 밑에서 찍었다가 그 공간이 워낙 제가 특이해서 위에서 그 다음날 가서 찍은 것이 우측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기 우측 좀 하단에 굴뚝이 보이실 겁니다. 네, 보입니다. 굴뚝 그게 섬유 공장의 굴뚝을 그대로 살려서 재개발한 겁니다. 그걸 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단과 왼쪽에 있는 저 건물이 대학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측과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이 연구소와 기업입니다. 네, 네. 이걸 보고 저는 이 정도의 그 공간적으로 산학 협력을 저렇게 구도부터 짜야 된다는 것이죠. 공단 따로 대학 따로 있어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공단에 멀리 교통도 불편한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여서 저기 우측 중간에 굴뚝 바로 옆에 보면 그게 카페입니다. 카페입니다. 네네. 지금 의자가 보이죠, 테이블하고. 네, 보입니다. 저기에서 대학과 산업체 있는 분, 연구소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고 지자체도 중요시하고 있고 대학은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저런 그 기존의 틀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단은 따로 멀리 가 있고 학교는 시내로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외곽에 있더라도 공단과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친숙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최근에 우리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누리사업 20년 전에 했던 누리사업도 일본과 비슷했었고요. 서로 이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것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역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것은 우리 연구진이 그 분석한 결과인데 저도 얘기를 듣고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학협력 지자체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 나는 것은 금융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경우에는 기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기업체는 물론이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금융기관이 관련된 자료라든지 컨설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이 거기 플랫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금의 사업을 보다 성과를 높이려고 하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을 좀 더 면밀히 보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핵심적이고 추가적으로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모여서 수시로 만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이 바르셀로나의 그 우수한 사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RIS 그 지역 혁신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3년 차인데요. 이제 막 시작된 곳도 있겠지만 지난 3년간의 성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봤습니다. 일정 부분 고등교육을 이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어떤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길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양성 사업, 특히 이제 맞춤형 이런 사업, 이런 거를 프로그램 이용하면 산업체하고의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어져 가면서 교과 과정도 같이 병행이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인력들이 회사 쪽에서는 수급할 수가 있고, 지역 산업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필요하고 인재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도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동안이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이나 사회구조 변화를 선도해서 대응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즉 지역대학과 함께 대응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손붙잡고서에 그런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그 지역에 정주해서 지역 균형을 이제 타파할 수 있는. 대학 프로그램은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이 대학 교과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좀 더 현실적인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 지원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설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지역이 참여해서 RIS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2부에서는요, 이 RIS 지역 혁신 사업이 우리 모두의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IS의 성공을 위해서 좀 제언을 좀 듣고 싶은데요, 특별한 의견을. 자,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기획팀의 우창화 실장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오늘 쭉 의견을 들으셨는데 어떤 좀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제언이라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일전에 그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는데 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기업의 직원들을 면접을 할 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을 뽑는데요. 아, 그래요? 영어를 못하는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그다음 또 한 군데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기계 소리가 난다든지 손에 기름을 묻히는 현장 근무는 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라는 소리하고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두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젊은 사람들이 조그만 능력이 허락하면은 서울로 가겠다, 수도권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의 직장을 선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역의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청 기업들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또 장치 산업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그 대량 생산, 쉽게 말하면 값싸게 빨리 많이 이런 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만은 사회가 점점 그 지식 집약적 사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런 대량 생산의 기업은 사실 사람의 두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손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아. 예. 두뇌 집약적이지 않고 쉽게 말하면 노동 집약적인 이런 산업인데 이게 사실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아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즉 생산성, 생산 가지고의 경쟁력을 우리 사회가 유지하는 거는 벌써 이제는 지나갔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는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뭐 R&D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다든지 이런 두뇌 집약적 산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유치를 못 하고 있고 학생들의 선호가 지금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사실 저도 뭐 대답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수도권 선호를 해결하려면은 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은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또 어떤 기업이 뭐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기업 관계자들께 큰 부담을 안겨드리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이 RIS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앞서서 일부에서 현장에서는 정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RIS 사업은 좀 이런 점이 보완돼야 된다. 우리 실장님 의견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저희 기업 관계자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보완되어야 할 점부터 우리 유장수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국가 지원 사업도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네. 오히려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업도 이제 3년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 예산 당국에서는 3년이나 되었는데 할지 모르지만 네. 이거는 3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기업 지금 중앙정부 역할, 지자체의 역할,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세 분이나 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업에 요구를 할까? 이 사업에서 성공은 저는 뭐 다 역할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업 역할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인턴십 경우에 여기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학습으로서 우리가 교육으로서 인턴십을 막 현장 학습을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업들은 노동력의 활용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저임금을 주지 않고 내지는 적게 줌으로써 활용하는 그런 네. 것이 가끔 사고 터지는데 오늘 뭐 새 기업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학생들이 가고 싶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네. 현재는 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해관계자가 예산 부분에 투자라는 개념으로 내지는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피파 연대 기여금 관련된 그 화면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면 2001년에 피파가 새로운 규정을 하나 만듭니다. 네. 뭐냐면은 연대 기여금이라는 제도인데 프로 선수가
구단을 옮길 때 이적한다 그러죠. 할 때 이적료의 5%를 그 선수가 12세에서 23세까지 선수로 뛰었던 학교에 그리고 프로 구단에 내지는 아마추어 구단에 5% 이적료를 나누어 줍니다.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네. 지금 이 표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표를 직접 만드셨어요.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 배분 보니까 400억이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부르크 유스팀, 레버쿠젠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분이 됐네요. 예, 1억, 이게 1억. 네. 이게 이적료 5%입니다. 네. 400억이라면 20억이 5%니까 20억이죠. 20억이 갑니다. 거기에 지역 선수로 뛰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양성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선수를 키워주십시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볼 때 그 이득을 나누어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유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경우에 인력을 양성할 때 졸업을 하고 양성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졸업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고 양성한 기관에 대한 이득을 나누는 것. 지금 반도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반도체를 통해서 수입을 많이 벌고 그리고 반도체 인력을 국가가 그리고 대학이 노력해서 양성한 인력을 활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연대 기여금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프로의 세계인 축구에서도 저런데 사람을 양성하는 대학과 관련된 인력 부분에서는 우리 산업체가 좀 전향적으로 네. 이게 투자 그리고 보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도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 그 기업체 입장에서 어쨌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기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굉장히 멋진 그런 제도인 건데요. 우리 오늘 이렇게 쭉 의견 나누시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RIS 제도 이런 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 김혜율 대표님께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피파 제도는 뭐 저도 한번 접한 일이 있어서 좋은데 이 RIS 사업이 기본적으로 가장 원장님 말씀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네.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저희도 이제 사용자 입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 입장, 그러니까 학생 입장, 직원 입장에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와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RIS 사업도 저희도 참여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질의를 해보면 하물며 우리가 공동 연구를 수행해서 성과가 나게 되면 그 성과에 저희가 낸 일부의 연구비더라도 그 성과에 난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에게 어떤 성과급을 주거나 또한 대표적 RIS 사업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은 그 자율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통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원장님 말씀 3년 만에 이것을 토론한다 하지만은 네. 인구가 50년, 30년 줄어들면서 저희는 이따가 손을 놓고 있는데 그걸 이제 3년밖에 안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듣겠다고 온 거고 여기. 네, 네. 근데 그것을 3년 만에 또 똑같은 제도적 얘기와 사용자, 경험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직원 입장에 그 디테일함이 없게 된다면 또 30년 뒤에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에 아직까지 RIS 사업 자체도 제도에 너무 틀에 얽매여 있는 거고요. 아까 뭐 방송에서 자율성을 일부러 부여했다 하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학교나 기업에 영향을 믿어주고 또 잘못된 경우는 과감하게 나중에 그거를 혜택을 줄이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자율적으로 기업에 맡기고 대학에 맡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책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됐을 때 그 책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막 맞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좀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무척 이 사업비가 크잖아요. 네. 이 교육부 역사상 가장 큰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그 대전, 세종, 충남 플랫폼만 해도 네. 2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17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엄청난 사업인데 네. 그런데 이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고 음. 또 그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또 지정해서 또 규제 완화를 무척 완화를 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많은 기관들이 같이 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 이관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엄청 아직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네. 뭐 또 짜여진 루트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사기업이라든지 혁신기관 같은 데는 예산을 못 이관시키고 네. 이런 제도적인 왜냐하면 이게 다 지방비하고 국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지금 들으셨겠지만 기업이 이 네. 사업에 들어와서 학생들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난데 네.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인건비 집행을 못 합니다. 아, 그러니 기업들이 누가 여기 와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많은 자율성을 주셔야 됩니다. 앞서 우리 김희율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많은 검증을 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좀 많이 풀어주셔야 네.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각 이 사업의 주체에 대해서 각각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저희가 내년이 되고 후년이 돼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보완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놔두고 있는데요. 혹시 또 기업 입장에서 뭐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우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RIS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제일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지역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산업이나 어떤 주제를 갖고 뭔가를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네.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뭔가 학생들을 이렇게 뭐 기업에 공급하려면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오게 만들려면 어떤 지역의 어떤 브랜드가 꼭 필요하게 되고 그 브랜드가 있으면 그 지역이 뭔가 이렇게 그 지역의 대학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역량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키고 학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 그 주변에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이 노력하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강원도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그 정밀 의료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랑 수소 에너지 이 세 가지 주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강원도는 이 RIS 사업 이전에 네. 이 정밀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10개의 병원, 그러니까 삼성, 서울, 창원, 강북 삼성 병원 등 강원대병원이나 연세 원주 병원이나 이런 데 이 데이터들, 환자의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의료 AI 모델들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반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번 RIS 사업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 딱 정확한 어떤 목표로 하는 인재들을 어떤 수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 RIS 사업을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하는 어떤 전체 큰 그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고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윤상훈 이사님, 네, 한 분씩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 지자체에서 그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시는데요. 네. 조금 고용 효과가 높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시는데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면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고용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뭐 큰 저산실이라서 고장 났을 때 그냥 부품 갈아 끼는 정도 직원만 있는 데는 수준이라 네.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그런 규모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하더라도 고용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태계를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생태계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커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커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패션을 배우려면 파리로 가라. 왜냐면 파리는 유행이 있고 그 패션이라는 데는 파리는 유행이 되게 빨리 변환되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IT 쪽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IT는 기술 유행이 주기가 되게 빠릅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유행에 관련돼서 유행인 옷도 뭐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자기가 가진 옷을 뽐내고 내 옷이 이쁘다 하고 대회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IT 업계에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는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테크노밸리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성공한 데는 판교 한 군데인 걸로 알아요. 네. 그 판교는 강남에서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방 정부에서 그런 유치를 할 때 어떤 그 저도 그 투자는 하되 규제는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끝으로 이주희 총장님께서도. 네, 앞서 저희는 이제 사실 저는 거점 국립대학도 아니고 중심대학도 아니고 참여대학 자격으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RIS 참여대학 입장에서 앞에서 이제 좀 자율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처음 사업 계획부터 뭐 예산 집행까지 너무 이게 승인받아야 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사업을 하려 해도 시의적절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뭐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꺼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 좀 자율성을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이진숙 총장님께서 또 거점 국립대학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RIS 사업으로 이렇게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면 지자체와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네. 지역대학 내에 지역기업이 들어와서 함께 아까 바르셀로나의 그 22지구처럼 지역대학 내에 기업이 들어와서 중소기업으로 출발해서 그 에로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주고 교수가 지원을 하고 연구원이 함께 논의를 한 과정 중에서 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돼서 같이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구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행재정적인 그 지원을 지자체가 함께 해준다면 네. 그게 현실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마무리 말씀을 우리 유 후원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는데요. 처음에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 지방 소멸이라서 대단히 이제 심각한 문제부터 시작했다가 네. 이제 점점 이제 희망적인 얘기 그리고 뭐 결국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출발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단기성이라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중장기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탈락을 위해서 내지는 예산 삭감을 위한 평가가 아니고 사업 개선을 위한 평가는 엄밀히 하되 그 평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그러면서 이런 어떤 처음에 제안했던 것이 그리고 설계가 약간의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되면 과감하게 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유연성까지 줌으로써 어느 사업보다도 예산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던 국가균형 발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촉매가 되어서 국가균형 발전,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로부터의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데서 저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1, 2부에 걸쳐서 RIS 지역 혁신 사업의 그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그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하는 지역 위기, 특히 지역 소멸 위기는 모두가 안고 가야 할 굉장히 심각한 그 과제로 저희에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RIS 사업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되기는 지금
선제로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늘 만나봤던 이 관계자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연하게 실질적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속도감 있게 이 그 사업을 좀 진행해 간다면은 뭐 RIS 그리고 지역 위기 문제를 좀 해결해가고 아울러서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이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하는데 아주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 RIS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우리 6분의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 RIS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